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유경영은 문근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자유체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어,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라는 말은 우리가 늘 쓰는 말이지만 여러 가지 좋은 자유하면은 좋은 일이 생각이 나죠. 그런 거를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그 말이긴 한데, 이 자유라고 하면은 가장 본질적으로 노예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를 자유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이 사진, 이것을 보시면은 뭔가 자유의 그 반대쪽 노예 상태가 연상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죠? 음, 예를 들면은 무슨 계급이 높은 그런 사람은 좀 거만하게 굴고, 낮은 계급의 사람은 한없이 비굴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제 멋대로 이렇게 강압을 하는, 그런 강압되지 않는 그런 상태, 이것을 개인적인 또는 사적인 자유가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 집단적인 자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자유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사적 자유가 가장 기본적인 자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사적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를 자유체제라고 그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이 사적 자유가 없는 체제, 이것을 전체주의 국가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 강압의 형태가 조금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강압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기만, 사기, 폭력, 이런 그것이 이 상존하는 그런 상태, 이것도 역시 개인적인 자유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국가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러한 그 개인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예를 들면은 전체주의 국가나 이런 그 적으로부터 이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안보적인 측면,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기꾼이라든지 깡패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이 시장을 잘 작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이런 것을 국가의 그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나 이런 공산주의 추종자를 좀 경계를 해야 하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개인을 한낱 이 공산주의 국가라 하는 것은 한낱 수단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전체주의 국가인데, 인류가 오랜 이 수천 년의 그 세월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갈고 닦아서 이제 만들어 온 어떤 정의의 이런 행동 규칙이라든지 전통,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 문명, 이런 것을 무너뜨리는 그 전체주의 세력, 이것이 무서운 줄을 모르고 이렇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경계를 해야 한다 하는 얘기죠. 역사적인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나라는 권력자를 뺀 대다수의 그 인민이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또 시민적인 어떤 긍지 이런 것이 없고, 품위가 좀 없죠. 좀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의 그 국민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그러한 그 눈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그 궁핍하고 불쌍한지조차 알지 못하고, 더 바랄 것이 없어라 하면서 수령을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현재 한국 땅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소위 보수와 진보 간의 투쟁이라 하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이것은 문명 대 문명 파괴 세력 간의 다툼이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자유체제와 이 전체주의 체제 이 선호 세력 간의 어떤 투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세의 역사를 보면은 산업혁명 후에 이 풍요로운 그 근대 국가, 이런 국가들의 그 문명, 이것이 이제 근대화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보자면은 이제 개인들의 이 자유, 이거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이 국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이 자유를 쟁취했던 그 역사를 국내 또는 그
이 세계사적인 그런 의미에서 한번 조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 그 반대쪽 진영이 전체주의는 인간에게서 인간성을 갖다가 완전히 박탈하는 체제죠. 그래서 인간이 그야말로 존중받는 그런 존재가 아닌 오히려 인간의 무용성을 부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체제에서 인간이라 하는 것은 그저 전체를 위한 하나의 무슨 도구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됩니다. 나치 체제에서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목숨을 건졌던 그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탐욕, 뭐 시기심이라든지 권력욕, 비겁함 이런 거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 없는 도저히 그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어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걸 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절망감을 느끼면서 이것을 근본 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 파시즘 그리고 뭐 모택동주의라든지 그 스탈린주의 이런 것은 이제 공통점이 바로 기본적으로 이것이 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이제 이 근대 국가를 만든 것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자유국가로 이제 다시 해방이 돼서 3년간의 어떤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대한민국이 탄생이 돼서 지금 한 70여 년 이렇게 세월을 살고 있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이 좌파 정부는 그 생일의 그 중요한 의미를 기념하지도 않고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70년은 세계사적으로 보자면은 그 서구의 국가들이 한 2000년에 걸쳐서 이 재발견한 그러한 그 개인의 역자유 이것을 아주 단기간에 구가한 대단한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현 정권 초기에 또 헌법 개헌을 한다고 하면서 이 헌법에서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빼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앞에 뭐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연설 하나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하 직원이 마치 노예같이 이렇게 무릎 꿇고 그런 그 마치 120년 전 조선 말에나 볼 수 있었던 무슨 양반과 상민 내지 뭐 노비 같은 그런 모습을 이 연출을 또 했죠. 자, 그래서 1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조선 말인데 이때 좀 우리 사회를 조선 사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외부에서 여행을 온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비숍 여사. 이 사람이 이제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고 하는 책을 이쪽 땅에 한 3, 4년 있으면서 주변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썼던 책이죠. 1894년서부터 1897년까지 머물면서 극동도 이렇게 좀 둘러보고 하면서 이제 썼는 그 여행기인데 조선의 하층 사람들이 너무나 무거운 어떤 소세도 부담하고 양반들에게 억압당하고 양반은 도조라고 하는 명목으로 늘 수탈을 하는데 어떤 상인이나 이런 그 농부 이런 사람들이 뭔가 돈이 좀 생긴 것 같다 이런 소문이라도 나면은 늑달같이 이 양반은 무조건 하고 잡아다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만약에 그걸 거절하게 되면은 부당한 죄목으로 이렇게 투옥시키고 그 친척들이 대납을 할 때까지 계속 곤장을 맞거나 감옥에 이렇게 감금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숍 여사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 조선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것이 이제 계속이 되다 보니까 일할 맛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더럽고 가난하고 이것이 서울서 부산까지 다 똑같더라. 어딜 가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진단을 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판을 이렇게 조그맣게 좌판 펼쳐놓고 장사하는 모습 이런 거를 묘사를 하면서 그 물건들을 다 합쳐봤자 몇 달러 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런데 이제 좀 씁쓸한 그런 얘기들이지만 이 비숍 여사가 지금의 그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땅에 가가지고 그 땅에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이제 살고 있었던 이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스스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신교육도 이렇게 이 자녀들을 시키고 하면서 거리도 아주 깨끗하게 정돈하고 이 사람들이 조선 반도에서의 그 어떤 희망도 없고 비굴한 그런 태도 이런 것이 아니고 마치 서구의 어떤 선진국 사람들과 같은 그 남자다운 모습
그리고 독립심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져 있었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정이라든지 이 재산이라 하는 것은 재산을 축적을 한다 하더라도 조선 땅처럼 이 관리들의 어떤 관심을 끌지도 않게 되고 하니까 이 불안감이 없어지면서 신뢰 속에서 이 무역도 하고 광범위한 어떤 계약에 의해서 상거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있었던 러시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오히려 잘 살고 있더라. 뭐 조선 땅에서의 그 양반의 거만한 걸음걸이라든지 일부러 폼 잡는 거죠. 또는 농부의 어떤 한없이 기운 없이 이제 비굴한 어슬렁거리는 그런 태도 이런 것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단정하고 민첩한 태도로 변해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봤을 때 조선 사람이 그렇게 게으르던 것은 DNA 문제가 아니고 이 관리들의 그 가렴주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유권이 없으니까 열심히 해봤자 다 뺏기고 하니까 아,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나라의 그 제도, 체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사실 그 고정 임금은 나라를 개혁을 해가지고 보존을 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그 찬스가 있었는데 이거를 결국은 다 날려버리고 독단적으로 이, 이 국사를 갖다 처리하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외세에 나라를 뺏겼던 그 역사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비숍 여사의 얘기는 사실 그 몇 년 전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라고 하는 분이 이 얘기를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기가 장로로 있었던 교회에서 이렇게 그 교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이 비숍 여사의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언론에서 앞뒤를 다 자르고서 이제 친일 프레임, 이 사람이 친일파다 하는 식으로 그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낙마를 하게 했던 이 사건이 발생했었죠. 이때 벌써 이제 한국당에는 진실을 존중한다라든지 하는 것보다는 뭔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사람을 파멸을 시킨다라든지 하는 것이 이 버젓이 주류 언론에 의해서 자행되는 그런 그 풍토가 아주 고약한 그런 풍토가 이제 만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하나의 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풍조에 깊이 병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개인 자유, 이거는 무한한 창조의 그 가능성이죠. 이것이 이제 조선 한 500년 동안 심하게 이제 망가졌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 후에 이 자유체제의 근대 국가가 세워짐으로써 급속하게 이제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3만 부를 넘는 그러한 그 풍요로운 그 체제 국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렇게 이제 성공적인 그런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낸 이 체제가 현재 스스로 조선조 말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거대한 그런 그 관성 비슷한 거에 의해서 우리가 상당히 그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나라의 그 예를 보듯이 그 사회가 이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권에 길들여지면은 나라가 망가지는 것은 거의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경우 지금처럼 국가 재정을 갖다가 물쓰듯이 써버리고 어떤 생산적인 쪽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풀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세월이 계속이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길들여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한 번의 외환 위기가 닥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곧바로 베네수엘라 같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 한국의 산업화 세력은 흔히 우리가 이제 보수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열중하는 그 세월을 살아온 결과 그 기반이 되는 뭐 이 자유체제의 기반이 되는 부를 창출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이 내면적인 측면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좀 다진다라든지 자유 그 다음에 뭐 개인 뭐 시장이 왜 중요한지 진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법치, 신앙 존중, 이런 그 정신적인 가치가 왜 소중한 것인지를 연구하고 구체화하고 이것을 자라나는 세대한테 이렇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전수하고 이런 노력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전교조로 대변되는 이 반시장주의자 그리고 반자유적인 이념을 갖다가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공교육을 침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급기야 이 개헌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말을 빼고자 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유라는 말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이 개인들이 누리는 이 경제적인 자유,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경제적인 자유인데 이 경제적인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현재 이 땅에 만연하고 있다. 그리고 세력을 형성하고 권력을 잡고 있다. 거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유를 구가한 역사가 불과 한 70년밖에 되지를 않죠. 그래서 이 서구 사회가 한 2000년에 뭐 중세 이런 걸 다 거쳐가지고 2000년의 세월을 거쳐서 근데 이 자유국가를 세운 지 이제 한 300년을 또 흘러왔죠. 그렇게 경과한 데 비해서 우리는 이거를 즉시 우리가 배워가지고 48년도 이 근대국가를 세우면서 한 70년 동안에 이 자유체제를 경험한 이런 경험, 아주 그 일천한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왜 개인의 자유, 개인과 자유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런 그 문제의 본질을 서구 사람들에 비해서 확고하게 내재화, 이 체질화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말은 또 세부적으로 나누자면은 개인이라든지 어, 개인의 자유, 뭐 산업, 뭐 신앙, 시장, 뭐 진실 존중,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뭐 주권 국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인드 이런 모든 개념들의 복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왜 그런지 하는 근대 이 시민이라고 하는 이 자유체제, 개인 이것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을 발견을 해야 했었죠. 그래서 예전에 그 물론 철학자 현인 뭐 플라톤이라든지 뭐 이런 그 철학자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 모든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이제 이 개인을 발견을 해야 됐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전부 뭐 가문 속의 하나의 일원, 국가의 집단의 일원 뭐 이런 식으로 됐었지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혁명과 어떤 과학혁명 이런 걸 거치면서 집단 속에 속박되어 있던 그 개인을 이 해방시켜서 다시 재발견을 하게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르네상스 이거는 좀 부유한 그 시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일어났던 하나의 그 인문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개인이 발견이 됐는데 귀족적이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확산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서 유럽 전체 대륙에 확산이 됐던 것은 뭐 인쇄술의 그 확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바이블이 성서가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집에 간직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하면서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이 유럽 전 대륙을 휩쓸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자유로운 그 신교를 그 영성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또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 모여가지고 자유로운 시장 속에서 이 부를 창출을 해가지고 신흥 그 귀족처럼 그런 자유로운 개인들이 이제 많이 탄생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어서 이제 영국으로 건너와서 산업혁명도 일으키고 또 과학혁명도 일으키고 하면서 뭐 계몽주의가 확산되고 그렇게 됐던 그 역사를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이제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계몽주의의 결과 이 세계는 두 가지의 그 커다란 조류가 이렇게 좀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담 스미스라든지 국부론처럼 시장을 하나의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 자생적으로 이 질서가 어떤 진화적인 원리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영국 경험론적인 그런 전통. 이 전통은 진실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주권국가 이거를 존중하는 그런 사상이면서 어떤 혁신을 하더라도 이런 전통을 단숨에 깨부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적인 그런 점진적인 돌다리를 좀 두드려가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국적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건국 정신 이런 걸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켰던 그런 그 일파가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닌 아주 급진적인 그 프랑스 혁명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모택동주의라든지 그 스탈린주의 이와 같이 이 국가 전체주의적인 어떤 계획 경제 이런 걸 바탕으로 일거에 세상을 뒤엎어 가지고 뭔가 혁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졌죠. 그런데 이제 전체주의는 바로 이와 같은 그 프랑스 혁명의 뿌리를 둔 그러한 그 프랑스적인 대륙적인 합리주의가 그 바탕이 됐던 그런 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흐름을 보자면은 개인이라든지 자유, 산업과 시장의 존중, 뭐 신앙, 그리고 진실 존중, 민주주의와 법치, 주권국가 개념 이런 개념들은 이 서로 얽혀가지고 원래 하나의 어떤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어느 측면을 보면은 뭐 이런 각도에서 보자면 이것이 법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얽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은 이 과정을 아주 그 단기간에 압축을 해가지고 이룩한 나라다.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은 대신에 우리는 6.25라고 하는 그 전쟁을 겪었죠. 이 소련을 등에 업고 침략했던 그런 전쟁인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일궈낸 그 한미동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은 자유체제를 바탕으로 한 그런 체제를 한 70년간 현재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의 무슨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됐는데 이 자유를 압축해 가지고 배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가 압축해서 배웠으니까 뭐 덜 중요하다. 이건 아닌 것이죠. 인류의 한 2000년 역사 그 내용을 우리는 압축해서 배우는 것을 이거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한국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자유로운 체제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창조적으로 일을 했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단기간 내에 이런 그 뭐 세계 10위권에 그런 선진국이 됐다. 이것은 바로 그 자유의 그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불행하게도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기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을 잘 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조선조의 그 나라님이 시혜를 베풀듯이 이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런 체제가 마치 좋은 국가인 것처럼 근데 그런 그 체제로 하는 것은 사실은 노예 체제면서 이 문명을 거스르는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렵사리 우리가 이렇게 구축한 문명 체계 이거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이 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의 어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깊이가 없기는 야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위기의식을 갖고서 이 정신적인 가치를 다져야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그 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하 조금 구체적으로 이 자유라고 하는 큰 개념 속에 포함된 구체적인 개념들 아까 우리가 쭉 열거했던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좀 예시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존중. 이건 앞에 그 사진처럼 개인은 어떤 집단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풍토 이거를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을 존중하고 스스로도 비굴하게 굴지 말고 특히 청년들은 포퓰리즘 자신의 그 권력과 인기를 위해서 후대의 빚더미를 넘겨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재투자라든지 생산성하고 관계없이 지원금을 이렇게 풀어서 주려고 할 때 이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거절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떤 특정 집단에게 어떤 혜택을 이렇게 차별해서 나눠주는 이런 일을 자주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뇌물입니다. 자유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비굴하게 만들기 위한 그 술책임을 인식을 하고 이런 것을 또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이라든지 기업, 산업 이것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되는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국부를 증진하는 체제죠. 이거를 믿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옥죄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제민주화라든지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이것이 마치 무슨 공정이니 이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민간 기업 이 영역의 자원을 약하게 만든다 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다 이렇게 자꾸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공무원을 늘린다라든지 경쟁력과 관계없이 무슨 지원을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협동조합 같은 걸 장려한다라든지 이런 국가 지원에 의해서 기생하는 조직을 자꾸 만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복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 지분 상속세, 이 창업자가 착고를 해가지고 후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무려 한 60%를 국가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건 기업을 더 이상 세습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이걸 포기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강성노조. 이거에 의해서 사원의 채용이라든지 새로운 투자 이런 것이 일일이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소한 뭐 단수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장을 점거하면서 파업하는 이 불법 이거 정도는 정부가 막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앙 존중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 종교를 갖고 신앙심을 갖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이라든지 그 영혼의 독립성, 존엄성 이걸 갖게 하는 그 원천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회는 염치가 없고 저속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독실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다 개인마다 다른 것이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교묘히 옥죄는 이 세력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그 세력은 정말로 이 사악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심이 없는 사회, 이거는 진실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내로남불을 언제나 이렇게 자행하고 이중잣대 들이대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부끄럼 없이 자행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불교든지 뭐 기독교든지 어떤 종교가 됐든지 간에 이런 그 신앙을 갖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고 이거를 최소한도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떤 그 권력에 의해서 교묘하게 옥죄는 그런 행동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실 존중, 진실을 왜곡하고 비틀고 내로남불 이 상황을 마치 말을 교묘히 해서 합리화하고 비상식을 상식인 것처럼 그렇게 강변하는 이런 풍토가 이제 한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마저도 이 종족주의적인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그 낯두껍게 그 왜곡을 하죠. 뭐 또 이 터무니없는 환경론자, PC, 좌파,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하는 어떤 그 프레임 씌우기, 걸핏하면은 뭐 친일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침소봉대, 프레임 씌우기의 어떤 그 겁박, 이거는 사람들의 지성을 마비시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자신의 그 편협한 신념을 마치 진리로 알고 세상을 마구 그런 원시적인 잣대를 가지고 재단을 하려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 민주주의에다가 이걸 타락시키려고 하는 세력들. 온갖 수식어를 붙인 민주주의. 뭐 예를 들면 경제민주주의, 무슨 수구의 민주주의라든지 사회민주주의니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자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이런 그 모든 수식어를 붙는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민주주의를 타락시키는 세력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정한 어떤 상권 분립이라든지 이런 정신을 이 헌법 밑에 있는 법률을 다수결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이걸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서 무슨 옥상옥에 상권 분립을 해야 하는 그런 권력기관을 만들려고 한다라든지 언론 출판의 어떤 자유 이거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언론재갈법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세력들 이걸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사람들 정부의 의도에 따라서 길들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정말로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치, 이 rule of law라고 하는 이거는 왜곡을 해가지고 이 법 같지 않은 법을 마구 양산을 해가지고서 자유체제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력, 이거를 rule by law라고 그래요. 아무 법이나 실정법을 마구 쏟아내놓고 이걸 지키는 것이 법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치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 대상은 rule of law에서, 그 법치에서 지키려고 하는 대상은 바로 개인의 재산권입니다. 이 개인의 재산권을 오히려 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권국가, 국가 위에 민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국가 간의 조약, 이것이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를 마치 어떤 종족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사법 판단의 대상인 것처럼 끌어내가지고 이 국가 분쟁을 일으킨다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배치해야 되는 방어 무기, 사드라든지 이런 거를 중국에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이거를 일러바치고 하면서 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서 우리 기업 중에 하나는 중국의 멀쩡한 그 재산을 1조 7천억이나 그냥 놓고 나와야 됐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쌤통인 것처럼 자국의 기업이 그러고 나왔는데도 말 한마디 이 항의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권의 개념이 제대로 있는 것인지 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을 이 개인은 없고 전체만 있는 전체주의 국가,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 이런 데에 영향을 받을, 종속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책동들, 친중, 친북, 미군 철수를 부추기는 이런 행위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소 장황하게 자유라고 하는 큰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이 상호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의미들, 이런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